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아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4월 초인데 꽤 많이 쌀쌀해요. 교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런가요? 뭐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우리 올해 날씨가 너무 초기에 반짝 더워져서 꽃들도 생각 없이 먼저 폈다가 빨리 돌아가시고 빨리 지고 네. 안타까운데요. 뭐 이게 일각에서는 요즘 뉴욕 증시에서 이제 금리 인하도 끝났다. 이제 봄이 왔다 해서 마구 일부 계층에서 투자하는 것과 좀 투자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물론 뭐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날씨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크다라고 좀 느낍니다. 그래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에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을 일주일 동안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아마 그때가 주초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말까지 그 꽃이 일주일 동안 펴 있었어요. 근데 올해 그 벚꽃은 이틀 3일 밖에 안 됐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4월 6일부터 여의도 윤중로 축제인데 축제하는 당일날 제가 KBS 근처에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꽃은 다 지고 벚꽃은 다 지고 이제 파란 새싹이 돋았어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목련이 네. 시들지 않고 이파리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꽃이 유지되는 기간이 워낙 짧았던 거죠. 한 2, 3일밖에 안 됐던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가 빠지고요. 네. 대다수 종목들이 2, 3%가 빠졌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상화다라고 보는 그런 단계. 그동안에 우리가 봄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진짜 정작 봄이 올 시기에 벌써 날씨가 이렇다라든지 그동안 즐겼던 것들이 꽃이 다 떨어져 버린 상황. 우리가 벚꽃이라든지 목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즐겨야 될 시간이 너무 없었었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시장도 그동안에 너무 평온하게 달려오다가 이렇게 대형주들이 동시에 2, 3% 네이버도 한 3% 빠졌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미묘한 변화가 또 주시장에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꽃이 빨리 피고 지고 이렇게 날이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이거는 뭐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그런 건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때로는 차분하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울증과 조울증처럼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식어버리는 네.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그런 심리적인 지표거든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바로미터로 본다라면 작년 연말에 각 증권사 10대 증권사가 올해 증시를 예상한 거 보면 거의 90%가 상저하고였습니다. 상반기 때는 떨어지고 하반기 때는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 언론사가 일주일 전에 다시 그걸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분들의 생각이 변한 게 있느냐라고 네. 하니까 상저하고가 아니라 올해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그분들이 뉘앙스를 좀 바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1분기에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인공지능, 로봇, 네.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뷰가 지금처럼 이렇게 상황이 기업들이 확 변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확 달아올랐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저는 그래요.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일주일 피었던 벚꽃이 올해 3일밖에 못 버텨라면 이게 만약에 지금 올해 올랐었던 이 주식이 작년에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올랐다라면 저는 한 2년 3년 더 갈 걸로 보지만 이게 불과 한 1, 2개월 만에 이렇게 달아오르면 조금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지 갑자기 뜨거워지면 또 갑자기 식는다. 이런 그 역사적인 교훈도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주식시장도 사람들의 심리도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우리 차 박사님의 이런 현재 날씨와 연관한 네. 경제 상황 진단 덧붙여서 주식 전망까지 이런 거 어디 가면 함부로 들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귀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뭐가요? 지금 차 박사님께서 윤중제 벚꽃을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네. 이 윤중이란 말이 우리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해괴한 일본 말이고 그래요. 그 윤중이란 말을 서울시에서 이미 다 고쳐서 지금은 여의도 뚝방길로 다 바뀌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의도 뚝방길 그 벚꽃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근데 요즘 나오면 여의도 뚝방길 네, 벚꽃길이 왜 생겼는지를 네. 최근에 알았어요.
뭐에 생겼어요? 그게 이제 그 일제가 네. 우리 창경원을 창경원으로 바꿨잖아요. 네, 네. 그거를 1980년대 우리가 동물들을 과천으로 보내고 거기에 있던 벚꽃을 뽑아가지고 여의도 뚝방길에 심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창경원에 대한 정상화의 어떤 하나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역사적 사실 저도 지난 그 길 국가 독립의 상징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좀 윤중이란 말은 조금 자제해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뚝방길. 예. 자, 이로써 오늘의 인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사말을 건넸는데 예. 약 7분간 인사를 나눴고요. 자, 이제 오늘 준비된 아이템들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가장 처음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결정 이 내용인데요. 다음 달부터 하루 116만 배럴 규모로 추가 감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근데 이게 뭐 깜짝 발표다, 기습 발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펙 플러스라는 단체가 이렇게 결속력이 강한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이익으로 모였고 그리고 각 산유국들이 각자 이제 속내가 또 다르죠. 우리 생산 원가도 다르고 서로 간에 감산하자고 그럴 때 또 무임승차해가지고 몰래 팔아먹는 나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저는 이례적으로 이번에 조금 발표는 거의 모든 오펙 플러스가 참여해서 여기에 하겠다라는 거고 또 사우디가 50만 배럴 이거 말고도 하겠다라고 한 거죠. 일단 그들이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작년 이맘때 네.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거 유가가 12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66달러까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한 80달러 선까지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들이 지금 놔두기에는 지금 유가 하락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오펙 플러스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특히 이 플러스는 러시아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미중 간의 갈등,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감산을 했다. 근데 왜 116만 배럴일까요? 기왕에 할 거 좀 화끈하게 하지. 이것도 많은 양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기왕 할 거면 어느 정도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한 200만 배럴 해가지고 유가를 한 100달러까지 끌어올리면 작년에 예. 대규모 감산했을 때 그 당시가 200만 배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면 네. 그 유가는 또 올라갈 텐데 네. 어차피 자기네들 물건 안 팔고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게 목적이다라면 기왕 올릴 거 100달러까지 올리지. 왜 80달러에서 머무는 상태에서 더 안 할까요? 왜 그랬어요? 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면 소위 저희가 이제 그리디 패러티라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이 촉진이 돼요. 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발전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화석 연료를 떼고 있으면 편하죠. 네.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 기름을 100달러에 사와야 된다? 그러면 내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우리 뒷산에다가 풍력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캐나다와 중국에 그 많이 잠겨 있는 셰일 오일도 그게 이제 한 70달러면 이게 원가가 맞거든요. 충분히 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산유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득을 벌려다가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산유국들이 지금은 유가를 어떻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 주요 상류국들이 작년 10월에도 대규모 감산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 감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거에 더해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50만 배럴 원래 3월까지만 감산하기로 했는데 올 연말까지 더 이어서 감산하기로 해서 총 뭐 한 366만 배럴인가? 그 정도 지금 감산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요. 지금 사우디나 또는 UAE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왜 감산을 하느냐 그 명분 이유를 보면 현재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 떨어지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미국하고 싸우려고 한판 하는 거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시각도 있지만 예. 뭐 그거보다는 우선 경제적으로
현재 상태로 계속 생산을 하면 유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빈 살만이라는 분 최근에 한국에도 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양반이 야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라든지 또 포스트 페트롤리움 석유 이후에 사우디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전략 그런 것을 보면요. 현재 가격이 65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많은 사업들이 다 중단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단가를 받지 못하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모든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자신들은 좀 더 과감하게 감산을 해서 가격을 더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라는 게 너무 올라가면요.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예. 아예 나 안 쓰고 말래. 그리고 내 불 안 쓰고 집에서 추운 데서 그냥 살겠다. 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와의 경쟁이거든요. 네. 이 재생에너지가 만약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상대 가격이 떨어져서 그게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예.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도 석유를 약 30년 내지 50년은 더 팔아먹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쪽에서 전기차, 수소차, 수소에너지 이런 게 빨리 나오면 이 사람들로서는 아주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네. 그 두 과정에서 어떤 줄타기를 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요. 경기 침체라는 그런 데 착목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가장 경기를 제일 빨리 아는 사람들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예. 석유 파는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경기 감안해 가지고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 게 자신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없이 소프트 랜딩을 하고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뉴욕 증시도 올 1분기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나 이런 산유국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니야. 그동안의 금리 상승에 대한 충격이 좀 올 거야. 리세션이 온다라고 적어도 산유국들은 생각했다. 그 점을 우리는 좀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유가가 점점 하락하니까 그걸 좀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불가피하게 또 산유국 입장에서는 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좀 우려하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계속 유지시키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연준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유가가 올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많던데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들은 작년에 120달러 갔을 때 유가가 2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했던 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유가가 올라가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는 네. 증권가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런 두 가지 파생 경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가장 먼저 우리 내리 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결국 소비자 물가를 올려서 CPI를 다시 끌어올리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지 않느냐라는 경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각득이나마 현재 지금 세계 경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주요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실물 경제 측면에 있어서의 네. 두 가지 경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모르죠. 근데 유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동성이고요. 근데 유동성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움직이는 심리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 그 유럽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강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없죠. 세 번째가 이제 수요와 공급입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기가 둔화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적은 거죠. 네. 단지 이제 한측에서는 중국이 이제 공장이 가동되면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좀 그건 지켜봐야죠. 마지막으로 미치는 게 공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이 감산을 했다라는 것은 유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약한 골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보다도 유동성이 원래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펀더멘탈보다. 그러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100달러까지 간다라는 것은 한 의견일 뿐이다라고 저는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네네. 이게 발표가 나오고서 미국이 5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약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조금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그거 이상은 더 세게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다고 보는 시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의 우리가 좀 앞선 또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들도 세계 경제가 지금 소프트 랜딩을 갈 것인가 안 것인가 줄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 부분은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이 유가도 80달러 유지하기도 어렵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아직은 이게 세계 경제에 밀고 들어오는 악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도 있다. 그리고 또 무임승차한 애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신 거죠? 무임승차라는 것은 그 감산을 한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유가가 80달러 가면 네. 나는 감산을 예를 들어서 50만 배럴 하기로 했는데 30만 배럴 하면 20만 배럴은 내가 높은 가격에 파는 무임승차 그건 항상 있었던 문제고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항상 우리가 누수 현상으로 보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또 작용하지 않을까 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해서 뭐 116만 배럴 이게 다 합쳐진 양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별로 뭐 몇십만 배럴 이런 식으로 감산해서 다 합쳐서 이번에 산유국들이 116만 배럴 이렇게 되니까 그중에서 보면서 어떤 나라들은 그거를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살짝 덧붙여 주셨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뭔가 인플레에 대한 걱정, 뭐 연준의 금리 어떤 통화 조절 정책에 약간 좀 또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소장님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지표로 놓고 보면요, 국제 유가가 올라갈 기미를 보이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의 국제 유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달러 가치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가라는 것도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유가를 다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달러화 가치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달러화 가치가 그 달러 인덱스 거의 101 뭐 선에서 근데 과거에 한때 높을 때가 이게 118까지 올라가고 이런데 거기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국제 유가 감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 것은 현재 국제 시장에서는 이번에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을 그렇게 크게 바라다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산유국들 특히 그 원유 비중이 높은 나라들 이런 데는 좀 타격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서 사우디가 가만히 뒀다면 그 유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겠다. 그것을 80달러 선에서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80달러 뭐 or above 80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도 지금 전기요금 가스 요금 이것이 이 국제 유가하고 연동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국제 유가가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전기 요금을 좀 지금 인상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당 기간 80달러 선 또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당분간 계속 가지 않겠는가. 특히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제 유가 시장에서의 영향력. 이게 완전히 이제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거의 희미해요, 이제. 종래만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이 사우디를 압박해서 오페크를 뒤에서 조정했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요즘 빈쌀만 미국 얘기 잘 듣질 않고 오히려 반대 행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감산 뉴스와 함께 어떤 게 나오냐면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함께 나오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우디와 미국은요. 페트로 달러라는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페트로 달러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석유를 사우디가 주축이 돼서 오페크 국가들이 석유를 거래할 때 그 거래를 반드시 달러로 하도록 되어 있는 협정이에요. 1974년에 당시 미국의 키신저와 사우디 국왕 간에 맺어진 협정인데 이 페트로 달러 협정 때문에 지금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사실상
1971년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금이 없어서 금태환을 포기하고 난 이후에 미국 달러는 이제 시중 잡배 같은 통화로 완전히 전락을 했단 말이죠. 그 통화를 다시 기축통화로 끌어올린 게 바로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페트로달러 협정을 서서히 무력화시키는 사우디의 노력이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는 왜 이러냐. 예.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금 개인적인 관계도 안 좋고 샤크 쿠지라는 언론인 그 살해 이후에 빈 살만을 왕따시키겠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국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나라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우디 욕구도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 입장에서도요.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에 성공함으로써 약 한 15년 동안 특히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이 석유 초과 생산국입니다. 이제. 네. 과거에는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우디나 오페크가 참 아쉬웠는데 지금 미국의 외교 전략의 우선이 중동에서 좀 빠져나오면서 이것을 아시아 태평양 또는 유럽 쪽으로 빼내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석유 정치 경제학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부상도 우리가 만만치 않게 봐야 예. 되겠죠. 지정학적으로 보면 사우디가 중국이 더 가깝죠. 중국이 네네. 더 가깝고 그전에는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중국이 일단은 현재 중국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트로달러 이후에 석유를 중국은 자기네 위안화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우디와 중국이 그 협정을 맺어서 사우디와 중국은 그걸 하고 있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그 다른 위안화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옴시티에 대해서 중국의 업체들을 또 끌어올 수 있는 결국 미국을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됐고 이 감산이 미국에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게 벌어졌다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충격이 컸을 거예요. 미국은 증산을 하라고 좀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를 했었는데 러시아 제재하면서. 네, 그런데 더군다나 오펙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이랬다라고 보면 전에는 내 말 듣던 애가 이제 내 말 안 듣네. 이거는 심리적인 충격이 큰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 발표 이후에 미국의 그 정유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정유 회사는 시골서부터 정제 판매까지 다 합니다. 소위 일괄체제죠. 처음부터 땅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정제해가지고 판매까지 다 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지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죠. 특히 이제 S-오일이 우리나라 대표적인데 이거는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정제유에 따라서 이 마진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이제 $80 선에서 유지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 싱가포르 정제유는 지금 꿈쩍을 안 해요. 그러면 S-오일 주가는 어떻게 되겠죠? 하루 올랐다 지금 오늘 하루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내 정유주들을 볼 때 미국의 정유주들과 국내 정유주들은 결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도 이참에 좀 아셔야 됩니다. 이번 국제 유가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차 박사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란과 사우디 이 종교적 숙적 관계 하나는 시아파, 수니파 해서 엄청나게 싸워오고 지금 예멘에서 대리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수습하지 못한 이 사우디의 화약고 이것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서 사우디와 이란이 전쟁을 종전을 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거는 종래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세계 정세의 지각 변동이죠. 중국의 역할이 엄청 크게 작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경제 시장에서는 바이어의 손, 큰 바이어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중국이요. 중국도 산유국이지만 중국이 전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서 전 세계 원유의 가장 많은 양을 중국이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큰 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나 이란은요. 걱정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지금 빨리 재생에너지가 들어와서 세상이 바뀌면 우리 땅 속에 있는 석유 못 팔고 우리 망하면 어떡하지? 그 강박관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지금 같이 수출을 하는 수출 경쟁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와서 우리 사줄게. 그러려면 당신들 전쟁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주도로
협상이 가능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람코라는 회사는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금 석유화학 공장을 세우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판을 흔들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석유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이 주력 산업인데 중국이 이 대목도 더 치고 나간다.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했고요. 조금 전 1부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잠깐 국내 증시 얘기를 하셨고 그랬어요.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국내 증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이제 끝에 한번 여쭤보고는 싶었는데 요거를 먼저 여쭤볼게요. 국내 증권 시장에 대한 글쎄 이걸 부정적인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글로벌 운영사 JP모건 자산운용이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최근 10년간 한국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1.9%에 불과하다고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수익률이 거의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라고 하던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수익률이 꼴찌가 아니라 현상을 좀 바라보는 게 냉정한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네. 기간이 2013년서부터 2022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2020년, 21년에 이제 급등했던 거 포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10년간에 놓고 보면 주시장에서 우리가 박스피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지수가 한 2,000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움직였었던 그 기간이 10년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인덱스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재미를 못 봤었던 기간이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현상을 보자라는 게 그 직전에 10년 동안은 우리가 소위 차화정 시대라고 그래서 네.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었던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안착하는 그런 중요한 10년이었어요. 지난 10년. 차화정이 뭐죠? 자동차, 화학, 정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최근 10년은 1.9%고요. 그 직전의 10년은 차화정 시대였어요. 그 차화정 시대가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람코가 이제 중국에 투자했던 것처럼 중국이 연평균 8에서 10%씩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재 수출인 자동차, 정유, 화학이 여기 철강까지 포함해가지고 중국에 막대하게 정말 물건을 찍어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들어갔었던 시기예요. 엄청 많이 중국에 수출을 했군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제 중국에 기대서 성장했었던 중요한 지난 20년 전이었고 그런 게 지금 어느 정도 목에 찬 10년 동안은 이게 멈춘 거죠. 그런데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면 철강 과잉이다, 화학 과잉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들이 고도화되어 있는 거죠. 산업 구조가 이제 바뀐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직까지의 전체 산업의 70%가 수출이기 때문에 지난 20년 전에는 중국이 우리 그 수출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그 10년 동안은 이게 정체됐었던 시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발표 이후에는 우리 중국 수출 데이터가 완전히 꺾여버렸죠. 최대 무역 적자국이 돼버렸죠. 네네. 이렇게 본다라면 국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한 가지 또 이 기사의 특징적인 것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변동성은 글로벌 거의 탑이었어요. 20%였어요. 국내 주식시장이요. 네,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지수는 1.9% 올랐지만 연평균 네네. 변동성은 1년에 20%씩 변동성이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본다라면 국내에 있어서의 대형주의 움직임보다는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워낙 컸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장기 가치 투자의 개념보다는 지난 10년간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20년 전에서 차화정 시대에서는 길게 장기 투자가 이겼고 최근에 10년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이기는 장세. 앞으로 10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연평균 수익률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더라. 그냥 그 문장에 그냥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파악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라는 게 우리가 증가율, 감소율을 따질 때 그게 분모에 대비해서 분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분모 기준 연도에 어떻게든 이를테면 지난 10년 전에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을 때 최근엔 통계 증가율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역기저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도 각기 이런 기저 효과, 역기저 효과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10년 동안 우리 증권시장 수익률이 나빴다는 거 이것을 정부 관계자들이나 또 정시하는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좀 유념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어차피 증권시장의 수익률이라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도 계속 있었다면 그걸 계속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발견했더라면 꾸준히 성장했었는데 우리가 산업 정책이나 경제 정책도 기업들의 어떤 이 기업 정책에서 중국 이유를 내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경제적 실패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금융시장 측면에서요.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본시장 저는 한마디로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조금 될 것 같으면 대표적으로 LG화학이 뭐 LG 그 에너지 솔루션 자르듯이 좀 될 것 같으면 분할을 해가지고 주식 소유권에서 주주들을 배제시켜버리는 이러니까 배신감이 엄청나게 생기고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투자를 장기간 할 수 없는 시장. 자 거기다가 또 하나 한국의 재벌 오나리스크 재벌 총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로 자기 상장하지 않는 회사에 돈 다 빼내고 이런 시장에 어떻게 투자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잘 돼야 그걸로 해서 자본 조달이만 해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금융시장의 투명화, 객관화, 과학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2부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관련 지표들 몇 개가 나왔더라고요. 우선 2월 구인 건수 그리고 3월 민간기업 고용 이런 지표들이 나온 것 같던데 이게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열된 미국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 이런 신호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노동시장이 탄탄한 상태다. 또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이거 어떤 해석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까요? 뭐 해석은 각자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식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떻게 미세 조정 정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고용 시장도 정말 이제 스마트폰 시대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클릭 몇 번 하면 내가 지금 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잡으로 일주일 만에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가서 줄 설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상당히 이제 탄탄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상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구인 구직이 그러니까 내가 종업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감소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업종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의 부분이냐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의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봐야죠. 단순하게 숫자가 내가 100만 건에서 90만 건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지금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그 업종이 지금 처한 현실. 여전히 90만 건 중에 빅테크는 20만 건 줄었지만 오히려 서비스는 10만 건 늘어서 통계치는 90만 건이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고용은 탄탄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비중이 그중에 더 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각각 분분한 것들 뭐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 지 벌써 1년이 넘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100% 다 좋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한쪽에서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했던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온다. 드디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 이렇게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야 이거 경기가 어려지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와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막 구박을 했을 때 저쪽에서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생글생글 웃고 있었거든요. 시장은. 네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기색들이 좀 나와주는 게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가 종래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구인 건수라는 게 사람을 구하는 채용 공고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ADP에서 만드는 이 그 어떤 신규 고용 지수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1월 달 또 그 전에 12월 달에 비해서 못해진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요. 못해졌는데 이것이 과연 그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1년 1개월 동안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경기를 좀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네. 연준이 의도한 바대로
줄어드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떨어졌느냐 이 대목이 지금 관전 포인트거든요. 예, 예. 연준의 계획 안에 있다. 제롬 파월이 의도한 대로야. 이렇다면 이것은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라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으니까 먹기 좋다. 이래서 세계 경제는 연착륙이다. 됐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롬 파월 생각보다 좀 더 떨어졌어. 이것은 언컨트롤러블하다. 이것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검색어를 두드려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불과 한 달 전에는 제롬 파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또는 금리 인하. 금리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뉴욕 증시의 관심은 금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요. 금리는 어차피 곧 중단할 거고 인상을 또 조금 지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문제지 곧 금리 인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이제 됐고 이제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는데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연준의 계획 속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떨어졌냐 한마디로 연착륙이 되느냐 아니면 하드 경착륙이 되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기 지표가 좀 떨어지게 나타나면 뉴욕 증시는 요동을 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진짜로 경기가 둔화됐다 하면 그렇다면 상당히 세계 경제가 큰 내홍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연준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러면 다시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그 갈림길, 그 분수령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 뭐 이번 주에도 3월 고용지표 나온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바라본다면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메커니즘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는 전쟁이 터졌죠. 터지기 직전에 2022년 1월 달에는 저희가 만약 이 방송을 하고 있었으면 그때 화두는 고용이었습니다. 고용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고용 지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월간 고용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 세계 경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경기가 살아나냐? 전쟁이 딱 터지니까 고용 얘기는 빠졌어요. 그때부터 CPI만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CPI 오직 CPI만 얘기했어요. 중요성이.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가 다 보이는 거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CPI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3%에서 4%, 5% 어디까지 올릴지 몰랐는데 이제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CPI라든지 고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되 이게 잘 나오고 못 나오고에 따라서 시장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본다라면 그건 여전히 작년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그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뭐 금방 갑니다. 중국 얘기하다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중국 앞서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이 얘기를 했죠. 요즘에 이제 중국이 첨단 기술 두고 미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 와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반독점 당국이 있나 봐요. 반독점 당국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근데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 승인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약간 이런 기사를 지금 보도를 했대요. 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반독점 당국이라는 게 독점을 방지하는 독점을 척결하는 기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반독점이라고 그러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씁니다. 번거예요? 반독점 당국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FTC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한 기업이 힘이 너무 세지면 가격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게 들어 그러면 시장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독점 상황이 오고 경제 농단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10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어느 기업이 합병을 하거나 이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사업 영역이 다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나라에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로지 공정거래 측면에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어떤 미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미국 공장들이 많은 경우에 중국의 자회사들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합수 합병하려면 중국 공정거래 당국, 반독점 당국이 안 돼 하면
모든 계획이 허사가 된다고요. 하나의 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 게 예, 지금 예. 중국 교수님 말씀하신 걸에서 보면 중국 내에서 두 회사가 연간 1억 1,700만 달러의 매출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요거를 좀 늦추고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도 약간의 피해를 봤는데 인텔이 다른 공장을 SK하이닉스에 인수를 하게 된 게 요것을 허가된 게 약 14개월이 걸렸어요. 원래는 한 어느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건 뭐 허가는 마음이죠. 하긴 허가는 마음이죠. 마음인데. 그쵸, 허가는 마음인데 1년 넘게 이게 걸렸네요. 1년 넘게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6가지 조항을 해가지고 중국 내 사업을 넓혀라. 요거는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 2021년에 승인이 난 거죠. 또 한 가지 중국이 듀퐁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지난해 11월 달에 전자재료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해버렸어요. 아, 거기는 허가를 안 내줬네요.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듀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략 오히려 둘이 결합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허가를 안 못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약 1억 6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상대 측에 물어줘야 되는. 아, 기업이 큰 손해를 봤군요. 기업은 입장에 손해본 거죠.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인텔과 이스라엘 파운드리 업체 하나 52억 달러짜리.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칩 제조 회사와 대만의 실리콘 회사가 지금 약 38억 달러짜리가 지금 이제 딱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승인 안 해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인텔과 이스라엘 업체는 올 1분기에 될 것으로 봤는데 네. 회사 측에서도 상반기까지 좀 늦춰야 되지 않느냐.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카드. 오늘 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중국이 그 히토류에 대한 네.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네가 히토리 특허를 대부분 다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네. 이 특허를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세게 때리는데 우리는 그래? 요거 못해. 요거 못해. 자기네 갖고 있는 다양한 카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진짜 어려운 문제군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가 워낙 큰 나라기도 하고 이게 제가 이제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당한 것 같아요. 중국의 참여, 네, 중국의 비중이 너무 상당해서 지금 미중 간의 그 갈등 상황에서 이게 모든 뭐 여기저기서 지금 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 뭐 4월에도 이런 기사는 계속 다루게 되겠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해결이 된다기보다 앞으로 더 격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IMF에서 또 금융안정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했어요. 경고라기보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 같은 거 거의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계속 걸려오고요. 히토류 중국으로서 들여와야 되는데 히토류도 못 들어온다. 그런 면에서 사우디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사우디하고 경제 교류를 하고 싶은데 네. 중국이 사우디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네옴시티 다 채가고요.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과 중국 관계가 한중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 균형 외교, 중립 외교, 경제와 정치의 정경 분리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제 경제는 이런 와중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오늘 경제는 글로벌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